수연아, 내가 결혼만 하면 이 빚 다 없애줄 사람이 있어. 그 순간 수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고모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감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내일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결혼이라니, 그것도 빚을 없애준다는 조건부 결혼이라니 말입니다.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결혼이 뭐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에서 수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5살이지만 이미 손등엔 거친 일로 인한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고 얼굴엔 또래보다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창문 밖으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수연에겐 그저 하루를 시작하라는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수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어요.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면서 수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또렷한 눈매와 작은 입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긴 목선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수연은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신문 배달을 나가기 전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월세 50만 원, 생활비 30만 원,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빚의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신문 배달로 받는 돈이 한 달에 60만 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받는 돈이 80만 원이었으니 아무리 아껴도 빠듯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수연은 가계부를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남기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과 병마로 1년 뒤 아버지의 뒤를 따랐어요. 남은 건 수연과 고등학생인 동생 수진뿐이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수연은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작은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는 꿈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걸 좋아했던 수연은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현실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수연아, 수고 많다. 단골 아주머니가 신문을 받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늘 무거웠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수연의 머릿속엔 온통 돈 계산뿐이었어요. 오늘 하루 번 돈으로 저녁거리를 사고 수진이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사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수진은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지만 수연은 그 꿈을 어떻게 이뤄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언니, 오늘도 고생했어. 수진이 고개를 들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 언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밤 수연이 잠들기 전 가계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고모가 서 있었습니다. 고모는 수연보다 10살 많은 아버지의 여동생이었는데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모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고모는 대답 대신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런 곳에서 언제까지 살 거니? 수진이도 대학 가야 할 나이인데. 고모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모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가 수연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결혼만 하면 이 빚 다 없애줄 사람이 있어. 그 순간 수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고모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감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내일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결혼이라니, 그것도 빚을 없애준다는 조건부 결혼이라니 말입니다.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결혼이 뭐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모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어요. 사진 속엔 잘생긴 남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서준호. 서명병원 이사장의 아들이야. 고모의 설명을 듣고 수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서명병원이라면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이사장 아들이라니 수연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고모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의식이 없어. 벌써 1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식이 없다는 것은 식물인간 상태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하다니 아무리 돈이 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고모,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의식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요? 수연이 목소리를 높이자 고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내 아버지가 남긴 빚이 얼마나 큰지 말이야. 이자만 해도 매달 150만 원씩 나가고 있어. 원금까지 합치면 3억이 넘는다고. 수연은 그 금액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수연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빚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서씨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필요해. 준호가 깨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병원 재단을 물려받을 명분이 필요한 거지. 결혼만 해주면 내 빚은 물론이고 수진이 대학 등록금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해. 고모의 말을 들으며 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모든 걱정이 해결될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인생을 거래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고모, 사랑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의식 없는 사람과요. 수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고모는 단호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니? 지금 당장 수진이 학교 그만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랑이 뭐가 중요해? 고모의 말이 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대학 진학을 꿈꾸는 수진이 언니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수연으로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수연이 간청했지만 고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 내가 거절하면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그때는 수진이도 같이 곤란해질 거야. 고모의 말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고모가 수진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암시였거든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작은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는 꿈, 평범한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소망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결국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저 결혼하겠어요. 전화 너머로 고모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잘 결정했어. 다음 주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해둬. 일주일 후 수연은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서명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은 최고급 특실이었지만 분위기는 축제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수연 외에는 고모와 병원 관계자 몇 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를 처음 봤을 때 수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창백하고 말랐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숨만 쉬고 있을 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고모가 혼인신고서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어요. 이 순간이 지나면 수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수연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25살의 수연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는 결혼식, 신혼여행, 그리고 작은 미용실을 차리겠다는 꿈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넌 서씨 집안의 며느리야. 앞으로 잘 부탁해. 고모의 말을 들으며 수연은 의식 없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수연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대화할 수도 함께 꿈을 나눌 수도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수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서명병원 특실병동은 수연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복도,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벽면, 그리고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어요. 당신이 수연이군요. 시어머니인 박순자 여사는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순자는 명품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순자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넌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착각하지 말고. 박순자의 말은 수연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결혼이라고 해도 이렇게 냉대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를 돌보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역할이에요.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박순자가 준호의 병실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실은 일반적인 병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넓은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고급 소파와 응접 테이블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이 무색할 정도로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준호 옆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잘생겼어요.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에요.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됐어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당연히 준호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허탈한 마음으로 준호의 손을 바라봤어요. 가늘고 긴 손가락이 인상적이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매일 병실에서 준호를 돌봤습니다. 간병사가 따로 있었지만 박순자는 수연이 직접 준호 곁에 있기를 원했어요. 아마도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준호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시집이나 소설을 읽어주면서 마치 준호가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 밖으로 보니까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수연이 준호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외롭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서씨 집안의 다른 가족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준호의 삼촌인 서기철과 그의 아들 서민우였어요. 서기철은 서명병원의 경영이사를 맡고 있었고 서민우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새 며느리군요. 반갑습니다. 서기철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수연은 그의 눈빛에서 묘한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수연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주째 되는 어느 날 오후 수연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준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어요. 봄이 오면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죠. 당신도 꽃과 새소리를 좋아했을까요? 수연이 창밖을 보며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준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자세히 보니 분명히 새끼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금 수연은 깜짝 놀라 준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마치 수연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깨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연은 즉시 간병사를 불러 의사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박순자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지금 준호 씨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이 흥분하며 말했지만 박순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일은 간혹 있어요. 근육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준호가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 알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걸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시어머니는 아들이 깨어날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그날 밤 수연은 혼자 병실에 남아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다시 한번 준호의 손에 변화가 있는지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수연이 말을 걸 때마다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을 때 준호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왜 가족들은 준호가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미세한 반응을 발견한 이후 수연은 더욱 열심히 그를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병실에 와서 준호에게 말을 걸고 책을 읽어주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어요. 간병사들은 수연의 정성에 감탄했지만 박순자와 서기철은 오히려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연 씨,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소용없는 일인데. 서기철이 어느 날 병실에 들러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말투에서 묘한 경고를 느꼈어요. 준호 씨가 조금씩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손가락도 움직이고 때로는 눈꺼풀도 떨려요. 수연이 희망을 담아 말했지만 서기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착각이에요. 의사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날 오후 박순자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병원 일을 좀 도와줄래? 간단한 서류 정리 같은 거 말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병실에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서씨 집안의 일원으로서 할 일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박순자가 수연을 데려간 곳은 병원 이사장실 옆에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터운 장부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 장부들을 정리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돼.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천천히 해. 박순자가 설명을 마치고 나가자 수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연은 꼼꼼히 장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수입과 지출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숫자들을 옮기는 작업이었지만 점차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여러 번 출금되어 있거나 설명이 애매한 지출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이상하네. 의료기기 구입비가 한 달에 5번씩 나가네. 수연이 의구심을 가지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단 기금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계좌 주인이 박순자와 서기철이었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거든요. 그것도 수십억 원 규모의 거액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수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장부를 뒤져보니 이런 일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횡령이 시작된 시기가 준호가 쓰러지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가 쓰러진 건 작년 3월이었는데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은 그 2달 전인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치 준호가 쓰러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설마 준호 씨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준호가 가족들의 횡령을 발견했다면 그것 때문에 쓰러진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상상을 해본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준호를 쓰러뜨린 건 아닐까요? 수연은 서둘러 장부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옆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봤어요. 준호 씨, 당신 정말 가족들의 나쁜 짓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을 때 준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뚜렷했어요. 마치 수연의 말에 대답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겠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수연이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수연의 손을 살짝 쥐었던 거예요. 분명하고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준호가 정말 깨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가족들의 비리를 알고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가족들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서기철은 수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수연 씨, 어제 장부 정리는 잘했나요? 서기철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혹시 특별히 궁금한 건 없었나요? 병원 운영에 대해서 말이에요. 서기철의 질문에는 탐색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냥 숫자만 입력했을 뿐이에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서기철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가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준호를 너무 자극하지 마.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안정적이니까. 박순자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준호를 깨우려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준호 씨가 깨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수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을 때 박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깨어나길 바라지.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박순자는 얼른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지만 수연은 이미 진실을 눈치챘습니다. 이 가족들은 준호가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히 수연이 발견한 횡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준호 옆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준호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수연에게는 준호만이 유일한 동맹이었어요. 수연이 병원의 비리를 발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도착한 수연은 준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누구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주치의입니다. 오늘 특별한 검사를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수연은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준호를 담당한 주치의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수연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박순자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수연아, 잠깐 나와 볼래? 할 말이 있어. 박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박순자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 끝에서 박순자가 수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이상한 생각하고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박순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병원 장부를 보면서 뭔가 알아챈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 내가 본 건 그냥 복잡한 회계 처리일 뿐이야. 박순자가 수연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박순자의 소나기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계속 모르는 척해. 너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거야. 박순자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수연은 고모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아, 지금 당장 나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고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고모가 기다리고 있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고모 옆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남자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어요. 수연아, 앉아. 고모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연이 자리에 앉자 고모가 입을 열었어요. 너 요즘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면서?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 장부 들여다보고 준호 깨우려고 애쓰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고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냥 주어진 일만 했을 뿐인데요. 수연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고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어진 일? 내 일은 조용히 며느리 노릇만 하는 거야.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그때 고모 옆에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수연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묶여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수진이? 수연이 깜짝 놀라 소리쳤을 때 카페 안의 사람들이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고모가 수연의 손목을 붙잡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놀랐지? 수진이는 안전해. 지금은 말이야. 고모의 말에 수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고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한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고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놓아주세요. 제발이요. 수연이 애원했지만
고모는 무표정했습니다. 간단해. 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모두 없던 일로 해. 그리고 준호 깨우려는 짓도 그만둬. 그럼 수진이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고모,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수연이 절규하듯 말했을 때 고모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잘못?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굴고 있어. 그 순간 고모 옆에 남자가 다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울고 있는 영상이 재생됐어요. 언니 도와줘요. 무서워요. 화면 속 수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수진이는 놓아주세요. 그럼 약속해. 앞으로는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고 고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진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수진이만 놓아주세요. 똑똑하네. 그런데 혹시라도 배신하면 수진이가 어떻게 될지는 내가 더 잘 알 거야. 고모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수연을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완전히 젖은 상태였습니다. 간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연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준호 옆에 앉은 수연은 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준호 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가 위험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수진이가 위험해졌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손이 수연의 손을 더 세게 쥐었던 거예요. 제발, 제발 일어나 주세요. 아니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수진이도, 저도, 그리고 당신도요. 수연이 간절히 애원했을 때 준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수연의 절규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답답하겠어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연은 준호의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세상이 온통적이 된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의식 없는 남편뿐이었습니다. 수연이 준호의 손을 붙잡고 울던 그날 밤 병실에는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간병사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수연과 준호만이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력해서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을 때 갑자기 준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훨씬 뚜렷하고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수연은 깜짝 놀라 준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수연이 작은 비명을 질렀을 때 준호의 눈동자가 수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는 눈빛이었어요. 준호 씨, 깨어났어요? 수연이 흥분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만 준호는 작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수연은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깨어 있었어요? 수연이 속삭이듯 물었을 때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이라면 수연이 병원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훨씬 전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깨어났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해서. 준호의 대답에 수연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도 가족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도 그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수연이 물었을 때 준호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병원 장부에서 본 것들, 그게 다 사실이죠? 그것보다 더 심해. 그들은 병원 재단 전체를 차지하려고 해. 준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준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쓰러진 거예요? 그들이 뭔가 했나요? 준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수연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의식불명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인데. 수연이 분노하며 말했을 때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잔인해질 수 있어. 특히 돈이 걸린 일에서는. 수연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얼마나 외롭고 무력했을까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가 위험해요. 그들이 수진이를 납치했어요. 수연이 절망적으로 말하자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와 함께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수진이를 건드렸다고? 네,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하나 봐요. 입 다물지 않으면 수진이가 위험하다고 협박했어요. 준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아, 나를 믿어줄 수 있어? 당연히 믿어요. 지금 당신만이 제 편이에요. 수연의 대답에 준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혼자 싸워왔어.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할 사람이 생겼네. 준호가 수연의 손을 약하지만 따뜻하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저는 아무 힘도 없어요. 힘이 없다고? 넌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해냈어. 그들의 비리를 발견했고 나를 깨웠잖아. 준호의 말에 수연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 나랑 같이 싸워줄 수 있나요? 수진이도 구하고 진실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수연이 간절히 물었을 때 준호는 미약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그 순간 수연의 마음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수연에게 준호의 존재는 빛과 같았어요. 그런데 계획이 있어요? 이미 준비해둔 게 있어. 내가 쓰러지기 전에 모아둔 증거들이 있거든. 하지만 혼자서는 꺼낼 수 없었어.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디에 숨겨뒀는데요? 내 개인 금고에. 하지만 접근하려면 위험해. 그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거든. 수연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고마워. 하지만 위험할 거야. 정말 각오가 되어 있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준호는 수연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 아직은 내가 깨어났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해.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수연이 말했을 때 준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잠든 척 해야 해. 정말로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준호는 다시 의식 없는 척 했어요. 간병사가 들어와 준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간 후 수연은 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울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수진이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호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안 다음 날부터 수연과 준호는 은밀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준호가 의식 없는 척 연기를 했고 밤에만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재활치료 핑계로 병실을 비워둘 테니까 그동안 내 개인 금고에서 서류를 가져와. 준호가 수연에게 작은 종이에 적힌 비밀번호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고는 이사장실 옆 작은 방에 있어. 벽에 걸린 그림 뒤쪽이야. 수연은 오후 2시 준호가 재활치료를 받으러 간 틈을 타서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가 알려준 대로 작은 방에 들어가니 벽에 큰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을 조심스럽게 옮기니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녹음기,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박순자와 서기철의 횡령 증거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본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였어요. 녹음기를 재생해 보니 박순자와 서기철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설마 아들을 해칠 순 없잖아. 방법이 있어. 의료사고로 꾸미면 돼. 수연은 녹음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준호를 해친 것이었어요. 수연은 서둘러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고 금고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와 병실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어? 재활치료에서 돌아온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가져왔어요. 정말 대단한 증거들이네요. 수연이 가방을 보여주자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이틀 후에 재단 이사회가 열려. 그때 모든 걸 공개할 거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수연이 걱정하자 준호는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기자들과 검찰에 연락을 해뒀어. 이사회 당일에 모든 게 터질 거야. 이틀 후 서명병원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순자와 서기철을 비롯해 병원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안건은 준호의 의식불명 상태에 따른 재단 운영권 이양이었습니다. 준호의 상태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서기철이 회의를 주도하며 말했습니다. 박순자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앉은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수연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준호. 박순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삼촌. 오랜만이네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하고 차분했습니다. 준호야, 언제 깨어났니? 왜 말하지 않았어? 박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알면 또 저를 해칠까 봐서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널 왜 해쳐? 서기철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준호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를 의식불명으로 만든 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 집안의 탐욕 때문이었죠. 준호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박순자와 서기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녹음이 나오는 순간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기철은 황급히 일어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 녹음기 꺼. 그건 위조된 거야.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기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명병원 횡령 사건 수사를 위해 왔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말하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건 함정이야. 준비된 각본이었어. 서기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순자와 서기철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요. 박순자, 서기철 씨 횡령과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연이 준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박순자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수연, 내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수진이는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수연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어요. 경찰이 구출했거든요. 실제로 준호가 검찰에 신고할 때 수진의 납치 사실도 함께 알렸던 것입니다. 경찰은 고모와 공범들을 추적해 수진을 무사히 구출했어요. 이럴 수가. 박순자가 절망하며 주저앉았을 때 서기철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준호,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어요. 더 이상 협박은 통하지 않아요. 수사관들이 박순자와 서기철을 연행해 갈 때 수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을 때 수연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어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의식 없는 줄 알았던 준호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어요. 앞으로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수연이 물었을 때 준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으로 만들 거예요. 환자들을 위한 진짜 병원으로 말이에요. 박순자와 서기철이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들의 횡령 사실이 모두 밝혀졌고 준호에 대한 고의적 상해 혐의까지 입증됐어요. 박순자는 징역 5년, 서기철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모와 공범들도 수진 납치 혐의로 각각 처벌받았고요. 서명병원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준호가 이사장직을 정식으로 맡으면서 횡령으로 빠져나간 돈들을 모두 회수해 병원 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쓰기로 했어요. 수연아, 오늘 재활치료 어땠어? 수연이 준호의 재활치료실에서 나오는 걸 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다리에 약간의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한 달 후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셨어. 준호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준호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병실에서 만났을 때의 창백하고 무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내 꿈 이야기 좀 들려줄래?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꿈요? 미용실 차리고 싶다고 했잖아. 그 이야기 말이야.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나 싶어서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의식 없는 척할 때도 다 들었어. 수연이 혼자 중얼거리는 거 말이야. 준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때 부끄러워요. 현실성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현실성이 없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꿈인데. 준호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당신 병원 일도 도와야 하고 수진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바빠요. 수진이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이미 장학금 신청을 도와줬어. 정말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을 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성적도 우수하고 형편도 어려우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병원 일은 당분간 전문 경영진에게 맡길 거야. 수연은 준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꿈까지 챙겨주다니요. 그럼 정말 미용실을 차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게. 준호가 따뜻하게 말했을 때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수진과 함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납치 사건 이후로 많이 놀랐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어요. 언니, 정말 미용실 차릴 거야? 수진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응, 준호 씨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와, 정말 좋겠다. 언니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일인데. 수진의 밝은 표정을 보니 수연은 더욱 기뻤습니다. 그동안 수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제야 동생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언니가 무력해서 위험한 일까지 당하게 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언니가 저를 지켜준 거잖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잖아요. 수진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후 수연의 작은 미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근처의 조용한 상가에 자리 잡은 미용실은 아담하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헤어 디자이너 김수연이라고 적힌 간판을 보며 수연은 꿈만 같았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준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준호가 수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미용실 개업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근처 주민들이 축하해 주러 온 것이었어요. 수연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니 준호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첫날 어땠어?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갑자기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고마워요?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준호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수진이도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온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수연아,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수연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던 삶이 이렇게 희망으로 가득 찰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미용실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 준호와 함께 병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 수진이가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빚에 팔린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믿을 수 있는 동반자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수연이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을 때 마음속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이런 결말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